도저히 무슨 옥새 같아. 뭐 중독은 빨리 주면 빨리 줄수록. 네, 들어가세요, 회장님.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 공장인데 공장하고 저 공장 부지를 약 1200평을 오늘 매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릴 거는 이 단지가 한 2500평, 2700평 되는 단지거든요. 제가 이거를 2500평을 2년 반 전쯤에 샀을 거예요. 제가 이 땅은 농림지역 땅이에요. 이렇게 농경지가 푹 꺼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법상은 농림지역도 이렇게 공장을 허가 낼 수 있어요. 토지대장을 띄면은 공장 용지로 나오고, 건축물 대장을 띄면은 공장으로 나오고, 제조장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땅이 많으니까 약간 헷갈리긴 한데 40만 원 안 되게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40만 원 좀 안 되게 농지를 사서 디벨롭을 한 거지만, 이렇게 토목공사비랑 허가비랑 전용비, 설계비, 측량비 등등등 디벨롭을 하기 위해서, 개발 가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라던가 각종 인허가 비용이 많이 나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품이 탄생한 거고, 공장 부지들이 다 이렇게 파생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수익형 상품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차익 상품이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공장까지 전화해야지만이 많은 피가 붙어서 팔리는 거거든요. 마진이라 마진. 뭐 여러분들 상상도 못할 정도의 아마 금액이 아마 남을 겁니다. 아마 마저내가 이번 주에 수지 분석을 해서 얼마 정도 남았나, 남은 금액도 한번 제가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전 다 세금 낼 거니까요. 좀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돈부남 박효근입니다. 오늘 내용은 화성 양감면 송산리에 1200평, 1246평 정도 되는 대지에 건물 제주장 150평 져 있는 그 부동산을 제가 며칠 전에 22억에 매각했던 걸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였냐면, 농림지역도 공장화 부지를 만들어서 계획관리 지역에 뭐 조금 못하지만 그 거의 계획관리 지역과 준하는 그 시세를 받아서 판매할 수 있다는 전략, 그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께 그거에 대한 사업 수지 분석이라던가, 그거에 대한 제가 어떤 전략을 세웠었고, 어떤 수지 분석의 계획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엑시트가 나왔고 수익이 대략 얼마나 남았는지 제가 그거를 한번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요게 양감 송산리 1246평에 150평 제주장 줘서 판 전체 수지 분석표거든요. 이 수지 분석표 요 한 장에 아주 많은 공부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실전 위주로, 그것도 리얼로. 제가 오늘 이 수지 분석표를 보고 찐 공부를 시켜 드릴게요. 오늘 약간 좀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한번 들으시고 이해를 완벽히 하시면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파괴력이 있고 이 비도시 토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런 디벨롭의 파워가 엄청난 거구나, 엄청난 수익이 남겨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단면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다 리얼이니까. 근데 이거는 부동산 디벨로퍼 중에서도 거의 고급 과정이에요. 뭐 대중성 있게끔 제가 눈높이 맞춰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가 3, 4년 전쯤에 양감 송산리에 있는 답이에요. 논바닥. 그 푹 꺼진 논바닥이에요. 공단도로보다도 4m 가까이 푹 꺼진 논바닥이었어요. 원래 푹 꺼지고 못생긴 땅이 싸긴 싸요. 하지만 그거를 성형을 잘하고 모양을 잘 내서 공사를 예쁘게 해서 디벨롭을 잘한다는 시야가 있으면은 그걸 개발해서 아주 똑같은 보편적인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디벨로퍼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푹 꺼진 논바닥을, 농림지역 땅을 1246평을 샀던 거예요. 제가 3, 4년 전쯤에. 꼭 계획관리 지역이나 생산관리 지역이 공장을 허가를 낼 수 있다라는 편견을 앞으로 깨세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유튜브나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계획관리 지역을 해야 된다. 계획관리 지역에 무조건 투자 가치가 있다. 다른 용도 지역보다는 공장부지 지대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을 개발해야지만이 돈이 되고 그게 투자 가치가 있다. 그거는 2차원적인 판단이에요. 1차원보다는 뭐 명석하지만 2차원적인 판단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 보편적으로 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하급의 용도 지역 땅도
현실상에서는 먹히는 위치가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그 동네 시장에, 그 입지에 어떤 니즈가 강한지를 굉장히 그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 시장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건 정말 기본이에요. 자, 이제 서로는 그만하고 이제 이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양감면 송산리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제가 22억에 팔았던 이 물건이 1246평인데 3, 4년 전에 제가 약 평당가가 40만 원 정도에 제가 주고 샀어요. 5억 정도의 그 매매가가 나오거든요. 이거 3, 4년 전에 제가 5억 정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 때 제가 농지나 임야 같은 자연 땅을 원형지라 그래요. 이 원형지, 농지, 이 답이에요. 이 원형지를 제가 5억 주고 사서 농협이나 축적 같은 이금융권에서 원래,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자연 땅 원형지는 1금융권에서 대출받고 호환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웬만한 신용 가지고는. 그래서 보통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자연 원형지는 2금융권, 특히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 그런 2금융권에서 많이 이 자연 땅 농지나 임야를 사고 파는 겁니다. 보통 원형지 매매가나 감정가에 5, 60% 정도를 대출해 주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투자가 2억 정도 제가 돈이 들어갔고, 그 당시에 3억 정도, 5억 대비해서 60%, 5, 6에 30에서 3억 정도 대출을 원형지 대출받고 이 1246평을 제가 취득을 했던 거예요, 당시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토지 매입비가 취득록세가 4.6%, 법무비까지 한 5%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록세 법무비가 한 이 정도 2,300선이 나왔을 테고요. 그리고 이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토목공사를 해서 용지화를 만들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택용지나 공장용지, 주유소용지, 그거를 우리가 개발 가공된 토지를 용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1246평을 토목공사비를 평당 약 9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 이걸 토목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 한 1억 1200 정도가 들어갔던 걸로 장부상에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1246평에 150평 제주항을 줘서 제가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150평을 줬을 때 건축비가 건평당 300 정도 먹혔어요. 그래서 150평 곱하기 300만 원, 4억 5천 정도가 이 건축비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요령이에요. 건설회사가 자본력이 있고 튼튼하고, 그리고 많이 진 업력이 있고, 그리고 하자율이 없는 건설회사, 당연히 기본이죠. 그런 건설회사 택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그 건설회사도 건물을 짓게 되면은 이문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보통 건설회사들, 종합건설회사들이 보통 건축 마진율이 10에서 20% 사이를 남깁니다. 10에서 20% 사이 정도. 자, 4억 5천짜리 수주하게 되면은 건설회사가 암만 못해도 5천에서 1억 사이 남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물론 저는 좀 싸게 짓는 편이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건설 외주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옵션을 걸었어요. 건물 져서 준공 낸 다음에 땅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대출받겠다. 그걸 통대출이라 그래요. 그 비속어 용어지만은 현실 용어는 그래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할 때. 그래서 토지하고 공장을 다 합해가지고 공장 준공 낸 다음에, 제주항 준공 낸 다음에 한꺼번에 딴 건물 통대출 받아서 당신들한테 그 건설 대금을 치르겠다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것도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딜을 할 때 건설회사하고. 그래서 대신에 당신들이 초도 비용은 있어야 되고 자재는 사야 되니까 4억 5천 중에서 5천만 원 정도 내가 착수금을 줬어요. 건설회사에. 그리고 4억을 통대출 후에 주기로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제 자본을 최대한 제가 줄인 겁니다. 실투자비를 제가 최대한 줄인 거예요. 지금 토목공사는 땅 평당 9만 원, 건축은 건평당 300, 4억 5천, 그리고 착수금 5천만 원만 주고 제가 건축을 지은 겁니다. 이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토지를 개발할 때는 저희가 토목 인허가가 있고 건축 인허가가 있어요. 토목 인허가를 우리가 통칭해서 개발행 인허가라고 해요. 개발행 인허가. 그래서 땅을 개발행 허가를 냈네, 개발 허가 냈네, 그런 용어예요. 결론은. 물론 이제 국토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라고 우리가 공법상, 국계법상에 있는 개발행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요, 토목 설계사무실이라고 있어요. 토목 설계사무실, 토목 측량 설계사무실에 토목 인허가, 개발행위 허가를 외주를 맡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한지역공사에서 우리가 측량 등을 하죠. 공신력 있는 측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토목 설계비 외주 용역비하고 인허가 내는 용역비하고 토목 인허가 내는 용역비요.
그거랑 그 땅에 대한 경계를 해야 되니까 측량비까지 해가지고 경계 측량비. 그렇게 해서 그게 땅 평수로 환산하니까 평당 23,000원꼴 들어갔던 거 그 당시에요. 토지를 개발할 때는 평당가로 환산하는 버릇을 꼭 하세요. 그래야지 평당 마진을 나중에 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목 설계비가 측량비 합해서 23,000원 정도. 또 토목 허가를 냈으면은 개발행위 인허가 후에는 저희가 건축 허가를 내야 돼요. 건축 허가를 내서 우리가 착공계를 내서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착공일로부터 건물 외관이 완공되면 우리가 건축 준공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준공 필증이 나오면 이제 건물 준공 완료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 준공이 되면은 우리가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공부 서류가 생성돼서 우리가 또 건물에 대한 대출을 또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건축 인허가를 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토목 설계사처럼 건축 설계사, 즉 건축사에다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는 건축사에다 일을 맡기는데 이거는 이제 150평이기 때문에 감리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감리 대상. 그래서 감리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건축사, 뭐 타건축사가 됐던 그 건축사가 됐던 그래서 건축사들끼리 이 건물을 잘 졌나 안 졌나 관리 감독 그 건축 전문가 건축사님들이 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감리 감독. 뭐 건축법상 또는 건축 도면상 뭐가 잘못되는 게 발견되거나 잘못 졌으면은 거기 태클이 거기서 걸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 건물 짓다 멈추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감리제도예요. 감리제도. 그래서 그 건축사님들이 이 건물을 잘 짓나 안 짓나 서로 이렇게 견지해서 봐주는 거예요. 그게 감리제도입니다. 이거는 150평이기 때문에 감리 대상이기 때문에 건축 설계 및 감리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건축 설계비가 150평당 3만 원, 450만 원이죠. 감리비가 약 5만 원 정도. 건평당 8만 원. 그래서 150평 곱하기 8만 원에서 약 1,2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건축 설계 감리비가.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까지 내서 토목허가 건축허가까지 내서 우리가 이제 건물을 우리가 공장 제조장을 150평을 지어서 준공을 낸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를 제가 그때 며칠 전에 유튜브 했을 때 제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까지 쓴 모습 다 보여드렸잖아요. 리얼로요. 그게 그 당시 요거를 22억에 팔았고요. 그럼 22억에 팔았으면은 그 중개인한테 제가 복비를 줘야 되잖아요. 그 팔아준 부동산한테. 복비가 0.9%예요. 0.9%가 법정수수료 맥스에 맥스. 요게 약 2천만 원 정도, 1980만 원인데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지금 이게 제가 이 개발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쭉 나열한 거예요. 제가 그 3, 4년 전쯤에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 제가 변동금리 택한 게 아니고, 4.23% 했는데 4% 적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고정금리를 했습니다. 고정금리. 그 당시에 제가 변동금리를 했으면 3.9나 받았을 텐데 이거를 내가 4.3, 4.4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정금리로 박아놨어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에 와서는 6%대니까 그래도 제가 2, 3% 세이브를 받죠. 워낙 이제 고금리, 중고금리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이 정도 이자를 냈을 겁니다. 3,600만 원 정도 3년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은 요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요거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파 레버리지가 무슨 뜻인지. 요거는 책에 써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현실 실무상 창시된 용어예요. 이건 제가. 근데 여기 알파 레버리지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디벨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대출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공법은 기본이고요. 공법 때문에 솔직히 토지가 어렵다 그러는데 이거는 솔직히 1, 2년 바싹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든 열심히 하면 돼요. 부동산 개발을 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법이라던가 또 민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건축법이라던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금융에 대한 공부입니다. 금융에 대한 공부. 세금도 절세를 잘해야 되고 회계도 잘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부동산 디벨롭을 할 때는 금융의 단계가 여러 갈래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정도의 금융 기법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알파 레버리지급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진짜 고급 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준 높은 디벨로퍼, 이런 공장부지나 주택부지 개발하시는 디벨로퍼 중에서도 이 철칙을 아시는 디벨로퍼 분들이 알파 레버리지의 절차랑 요 정도의 센스 있으신 분들이 거의 흑자죠, 무조건. 이렇게 되면 적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흑자 구도밖에 안 나오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5억의 땅을 사가지고 토목공사하고 아까 평당 9만 원 들여서 토목공사하고 개발행위허가 내고 그리고 또 내가 형질변경 세금도 다 내고요. 농지전용 부담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 농지전용 부담금 요게 뭐냐면 자 우리가 농지는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 부지가 있거든요. 지목상 말하는 거 지목이. 지목이라는 건 당연히 어느 정도 아시겠죠? 뭐 대지도 주택부지는 대지고요, 주유소용지는 주고요, 공장용지는 장이고요. 그런 식으로 창고는 창으로 박혀 있어요. 그게 지목이에요, 지목. 그 땅에 그 사용 목적이 딱 그 약식으로 딱딱 한 글자 박힌 거, 두 글자 박힌 게 지목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농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공시지가의 30%가 이 땅을 농지에서 대지화시키는, 즉 개발행위를 통해서 형질변경화시키는, 대지화시키는 그 세금이에요. 세금. 형질변경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농지전용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하거든요. 1246평에 대해서 이 개별공시지가 30%를 해서 이 1246평이 개발행위를 통해서 대지화로 형질변경되는데, 그래서 요게 6,397만 원대 요게 들어간 거예요. 요게. 그리고 저희가 건물을 준공내면은 건물도 보존등기를 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존등기가 뭐냐고, 이 보존이 뭐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보존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최초 등기, 원시 취득이라고 해서 최초 등기 취득을 보존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딱 신축 건물 져서 이 건물을 제 앞으로 딱 등기를 쳤지 않습니까? 취득세를 내고. 그래서 제 앞으로 첫 번째로 제 앞으로 등기 치는 거를 보존등기라는 거예요. 최초 등기, 보존등기. 그래서 이 보존등기 최초 등기비고요. 최초 등기를 친 거고, 건물을 150평을 4, 5천에 졌기 때문에 대충 과표를 때렸을 때 우리가 건물은 3.2%를 곱해요. 취득록세를. 그래서 건물을 보존등기 칠 때는 건물에 대한 그 보존등기비 취득록세가 3.2%에서 대충 이 정도 1,440만 원대 나왔대요. 자, 그리고 아까 다시 돌아가서 중개수수료는 22억에 팔았기 때문에 0.9% 냈고요. 1,580만 원. 자, 다시 대출 쪽으로 내려갈게요.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꾸 말이 좀 어중뛰게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좀 생으로 라이브라 들으세요, 그냥.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하기 위해서는 알파 레버리지가 뭔지를 좀 속성을 아셔야 돼요, 속성. 여러분들 금융감정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우리가 경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경매 법사 감정가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감정하는 감정 가격이에요. 경매 감정가. 그리고 저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 대출받을 대상 금융권, 뭐 이건 이제 농협인데, 농협이면 농협, 축협이면 축협, 뭐 기업은행이면 기업은행, 우리은행이면 우리은행.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은행, 국민은행 많이 받는데, 그런 금융권에서 아파트든 땅이든 주유소든 공장이든 창고든 간에 그 대출받는 그 금융권에서 금융 감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금융권에서 끼고 있는 감정평가사님들이, 감정평가 법인들이 이 부동산의 가치 판단, 금융 감정을 하는데요. 그 은행에서 끼고 있는 감정평가 법인에서 그 22억에 팔은 이 송산리에 대한 그 부동산 물건에 대한 금융 감정, 대출해주기 위한 금융 감정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그 당시에 20억이 나왔어요. 감정가 20억. 그러면 자, 이거는 제가 150평을 제주장이라고 진 거예요. 제2종 근생 제주업소, 제주장을 진 거거든요. 제주장은 감정가의 70%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장 설립 승인을 낸 아예 공장은 80%가 나와요. 근데 이건 제주장이니까 소규모 공장이고, 소규모 공장을 거의 제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제주장에 대한 속성은 정확히 나중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150평 미만에 대해서 보통 소규모 공장을 제주장이라고 그러고, 이 제조업소 제주장에 대해서는 금융권에서는 70%를 보통 봐주거든요. 그래서 금융감정가, 이 부동산 감정평가액의 금융감정평가액이 20억에 대한 70% 제주장이니까 제주장에 대해서 14억이 나오는 거예요. 대출 원금이 14억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알파 레버리지가 요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축소 좀 해보세요. 이 전체에 돈 들어간 내역 있잖아요. 토지를 5억에 사서
취등록세, 토목설계비, 측량비, 건축 설계비, 농지전용 부담금, 그리고 취등록세, 건물 보존등기 취등록세, 중개수수료 등등등등등. 이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1200평대에 150평을 줘서 제조장을 줘서 팔기 위해서 제가 이 부동산의 디벨롭을 개발 가공을 하기 위해서 건축까지 완공하는까지 제가 전체 들어간 비용이 이 정도 들어왔습니다. 총 지출 12억 8,900 이렇게 약 12억 9천 정도가 12억 8,900대가 제가 전체에 이 부동산 개발하는 총 비용이 매입가가 다 들어간 겁니다. 매입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총 매입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보세요. 감정가가 전체 개발비가 개발원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12억 8,900대.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위한 금융감정가가 20억 정도 감정가가 나오고 제조장은 70% 해주니까 70%에서 대출원금이 14억이 나왔대요. 그러면 오히려 은행 돈이 남죠.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이제 현실상 실무적으로 알파 레버리지급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행 돈이 남는 거를 저희가 알파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알파가 남았다. 알파 레버리지, 대출. 그래서 이 정도 급의 은행 감정가보다도 더 밑으로 빠지는 이하인 부동산 개발비가 들어갔을 경우는 은행 돈이 남는 겁니다. 이 정도로 땅을 싸고 입지도 괜찮고 팔릴 수 있고 엑시트가 나오는 이런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또 정보력도 강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푹 꺼진 논이고 못생긴 논바닥이었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싼 값에 사서 이런 현상이 알파 레버리지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걸 처음부터 제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 땅을 딱 봤을 때 푹 꺼지고 못생긴 논바닥이지만 이 땅을 내가 공장 용지화 시켜서 개발했을 때 토목공사 끝난 그 화면이 제 머리에 다 있거든요. 이 땅을 토목공사비가 대충 얼마가 들어가고 허가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개발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대충 이렇게 해서 공장 용지화 시키고 나대지화 시켰을 때 개발된 용지화 시켰을 때 이건 대충 금융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 깊고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6감도 안 되고 7감의 센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디벨로퍼는. 물론 엄청나게 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센스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이 푹 꺼진 땅을 엄청나게 싸게 사서 공장 용지화 시켰을 때 아, 이건 알파 레버리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임이겠구나를 제가 4년 전에 처음부터 이걸 파악을 해서 제가 이 땅을 산 거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비교 데이터의 공장 용지나 제조장 부지들이 어느 정도 거래 신고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똑같이 공장 부지, 제조장 부지를 이 비교가 될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공장 부지들처럼 똑같이만 만들어 놓으면은 당연히 그 비준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정가가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제가 역추적을 할 수 있겠죠. 요즘에는 뭐 국토부 사이트라던가 그리고 등등의 그 채널이나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주변에 거래 신고된 가격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클래스의 물건에 대해서 주변에 얼마에 팔렸는지 신고가 됐는지 매매가가 신고됐는지를 요즘 파악할 수 있는 인터넷 한번 치면 다 파악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만 관심 갖고 노력하시면은 알파 레버리지가 나올 수도 있다 없다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래서 결론은 14억 대출을 받아서 이 12억 8,900보다 은행 돈이 제가 1억 얼마가 남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22억에 매매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남았냐면 22억에 매매를 해가지고 총 매입 지출이 12억 8,900대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22억이 이제 우리 매출 22억 매매가, 매출가 22억에서 총 매입 지출 12억 8,900을 빼면 세전 이익이 나오겠죠? 그 세전 이익이 9억 1,000대 이겁니다, 이거. 이 9억 1,000대가 세전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수익률을 따질 수 있는 근본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무자본 투자예요. 대출을 14억을 받았다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총 매입 지출은 총 개발 원가는 12억 8,900이 들어갔어요. 그럼 은행 돈이 1억 1,000인가 얼마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 얼마가 제가 은행 돈이 오히려 내 호주머니에 들어 남았고요. 그리고
이 총 분양가, 매매가에서 이 매입 지출을 다 빼니까 남는 거는 세전이익이 9억 1,000대가 남았고요. 은행돈이 남은 상황에서 내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자본 투자, 무자본 투자. 오히려 은행돈이 남는 무자본 투자를 통해서 저는 실투자비를 제로화시켜서 오히려 이제 역제로죠. 그래서 은행돈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9억 1,000대가 남는 요 정도의 기록이 나왔던 거죠. 요건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알파 레버리지의 속성이나 이 성질을 여러분들이 탐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부동산 물건을 볼 때 그 은행 감정가까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개발 원가까지 추적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시야와 공부를 하시면은 무자본 투자로 인해서 3년 만에 이 정도를 남길 수도 있는 이런 찐 투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완전 리얼, 1000% 리얼이에요. 제가 모든 서류를 다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걸 보시고 이해를 하셨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부동산 수지 분석표 한 장에 이런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급수로 여러분들이 토지 개발이나 부동산 개발에 디벨로퍼로서 실력 향상을 하실 수 있다면은 굉장한 건 능력이겠죠, 그럼요. 이런 구도 안에서는 절대 마이너스는 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 셋째도 입지예요, 입지. 그리고 그 동네의 시장성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께 오늘 또 말씀드리는 마지막 두 번째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에 준하는 공장부지화 제조항부지화 시켜서 팔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가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행정법과 현실법이라고 표현하는데, 행정과 현실에 대한 그 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이 농림지역도 공장부지처럼 계획관리지역의 공장부지처럼 팔 수 있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농림지역도 건폐율 60%까지 공장 제조항부지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1차 가공업이라던가 식품공장이라던가 목재라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농림지역도 그런 공장이나 제조항부지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것도 똑같이 건물 준공이 나와서 건축물 대장이 나오면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그냥 계획관리 지역처럼 똑같이 제2종 근생 제조업소로 제조항으로 나와요. 제조항으로. 건축물 대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공예업종 아닌 그 웬만한 업종의 제조업소들이 이 건축물 대장상 제조업소로 돼 있는 거를 보고 사기도 하고 임대 들어오기도 하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나오기 때문에. 행정법률과 그리고 현실상 시장성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먹힐 수 있는 그 현실론과 실정 행정법상의 그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그 룸을 볼 수 있으시면은 굉장히 이거는 실무를 많이 하면은 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농림지역으로도 제조항이나 공장화 시켜가지고 공장 건물, 제조항 건물을 줘서 관리지역처럼 막말로 팔아먹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지역에 준하는 이익을 남길 수가 있구나. 현실적으로는 그게 공장, 제조장 소유자들한테 먹히는 거구나. 임대도 가능하고 매매도 가능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현실 실무 경험이 많다고 치시면요. 저는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행정상 법률과 그리고 이 현실상의 실무상의 그 룸에 대해서, 먹힐 수 있는 rum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풀어서 다 공부를 시켜드리고 싶지만은 그 내용이 좀 많고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제 좀 그 차후에 언젠가 제가 그 수강생들이 모이면은 제가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제가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 내용이고, 요거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끝낼게요. 뭐냐면 알파 레버리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서 좀 더 약간만 설명해 드리고 끝낼게요. 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든 겁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개발할 수 있는 그 원형지를 요거를 그냥 1000평이라고 할게요. 1000평. 그 다음 평당 10만원 주는 거예요. 평당이니까 이제 PY로 할게요. 평당 10만원 주고 사가지고 이거를 개발하는데 우리가 농지조정 부담금 내고 또는 산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대체 조정비라고 산지조정비 내고 형질변경 세금에 통칭해서 그다음 원형지를 형질 변경할 수 있는 전용 부담금을 내고 그 전용 부담금이 뭐 평당 만원 그냥 이거 예를 든 거예요. 그 토목설 대비 건축설 대비 뭐 그런 거를 뭐 다 해서 평당 만원. 그래서 형질 변경화 시키는 전용비가 만원, 각종 설계비가 만원. 그러면 이제 그게 2만원 아닙니까? 2만원. 그리고 우리가 토목공사잖아요. 토목공사 하는 거를 그냥 제가 3만원이나 칠게요. 토목공사 3만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냥 건축을 뺄게 헷갈리십니까? 그냥 원형지 자연땅에서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로 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를 보세요. 그러면 10만원의 원형지를 자연지 땅을 사서 개발할 수 있는 거 그걸 토목설계비 그리고 각종 인허가비 해서 형질변경비 다 포함해서 2만원.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허가받은 다음에 토목공사에서 개발된 용지화시키는 토목공사비가 3만원 하면은 요게 이제 대충 15만원 나오잖아요. 요게 우리가 개발원가예요. 개발원가. 제가 글씨가 좀 악필이에요. 해주세요. 원래 천재는 악필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개발원가. 개발원가가 약 15만원 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자, 요게 개발원가인데 이제 세 가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에는 세 가지 현상밖에 없어요. 개발원가가 15만원이라고 설정했을 때 개발원가보다 은행 감정가가 그래서 은행 감정가 예를 들어서 한 25만원 나왔다. 대출받기 위한 그 부동산을 대출받기 위한 은행에서 띄고 있는 감정평가의 감정가가 은행 감정가가 우리 개발원가보다 많이 높을 경우 개발원가하고 은행 감정가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가 당연히 개발원가보다 은행 감정가가 13만원 정도 이렇게 낮은 경우. 이런 식으로 보통 이 정도 레인지 안에서 돌아가는 게 그 보통 금융감정평가법인의 그 감정가들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레버리지 대출을 금융대출, 은행 대출 받을 때는 이 구조를 항상 명심하시고 정말 고수의 개발업자, 디벨로퍼, 부동산 디벨로퍼가 되시려면은 당연히 1번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1번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부동산을 개발했을 때 이 땅 토지를 공장용지나 주택용지나 뭐 주유소용지 등등등 하여튼 이 부동산을 땅을 토지를 원형지를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개발했을 때 그 개발된 용지의 원가가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 개발되어 있는 주변에 있는 똑같은 공장용지들이 주택용지들이 주변에 얼마에 신고됐는지는 요즘에는 인터넷만 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국토부 신고 그 데이터를 보던 똑같은 내 개발된 주택지나 공장용지 주변에 신고된 금액을 인터넷상으로 보시고 그리고 또 부동산들하고 검색하셔서 최근 버전으로 최근 1, 2년 안쪽 최근 버전으로 국토부 신고된 그 금액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내 개발원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국토부 신고되어 있는 거래 신고가가 만약에 20만원 정도에 신고됐다. 비슷한 동급의 토지가 또는 18만원에 신고됐다. 그러면은 개발원가를 되게 싸게 하신 거예요. 정도면요. 개발원가가 15만원이면은 그 국토부 신고된 거래 신고된 것보다도 이 개발원가가 낮은 경우는 잘하신 거란 말이에요. 개발을.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은행 감정가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개발원가가 또 이렇게 은행 감정가하고 비슷한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개발원가가 높아서 은행 감정가보다 우리 개발원가가 높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1번 사람들이 잘한 거잖아요. 개발을 싸게. 근데 3번 사람 같은 경우는 개발을 잘 못한 거죠. 왜냐면은 은행 감정가보다도 개발원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감정가라는 거는 최근 버전으로 거래 신고된 거를 많이 반영하는데 최근 거래 신고된 그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 내린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원가 높아버리면은 우리가 주변에 팔린 시세보다도 개발원가가 그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변 시세에 팔린 금액보다 우리가 이렇게 개발원가가 높아버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개발을 잘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한 거지만 개발원가 15만 원짜리가 은행 감정가 25만 원보다 많이 낮을 경우죠. 이건 이렇게 그리고 같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송산 22억에 판매한 그 제주항에 대해서는 70% 아닙니까? 제주항 70%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통상 은행에 70% 받았으니까 제주항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70%, 얘도 마찬가지로 70%, 얘도 마찬가지로 70%. 그러면은 은행 감정가 개발원가 15만 원인데 은행 감정가가 25만 원 나왔다고 치면 여기에 대한 70%면 27에 14, 57에 35, 17.5가 나오잖아요. 17.5. 그러면 이 개발원가보다 2.5원이 높잖아요. 벌써 개발원가보다 17.5원이면 2.5원이 내 호주머니에 은행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돈이 더 남는 거를 알파 레버리지 기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알파 레버리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토지 또는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분석 철저히 하셔야 되고 최근 버전으로 같은 동급의 땅이 거래 신고된 것도 달달 외워야 되고 그 지역을 공략하시려면 그래서 그 지역에 얼마의 동급 땅들이 팔렸냐 같은 버전 땅들이 팔렸냐 얼마에 팔렸냐 최근 버전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어떤 땅들이 어떤 부동산들이 잘 팔리냐 그 동네의 시장 니즈를 잘 분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신고되는 거를 확인해서 같은 동급의 땅들이 최근 버전으로 최근 시대에 최근 근래에 거래 신고된 걸 보셔서 과연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이 1번 상식이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안목과 시야와 경험과 실무 능력이 있으셔야지만이 토지 디벨롭 할 때 실수가 없다는 거 실수가 이 구도만 잡아서 할 수만 있으면 절대 적으로 플러스 흡자입니다. 흡자 무조건 남는 거예요. 많이 남느냐 조금 덜 남느냐 그 차이만 있지 무조건 플러스 알파 남는 겁니다. 부동산 토지 개발하고 토지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디벨로퍼의 속성을 알려드리고 그 토지 디벨롭에 대한 기법을 알려드린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특히 토지는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아파트나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이미 정형화된 상품이 아닌 토지는요 볼 게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땅은 더 많아요.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아파트나 상가처럼 정형화된 부동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디벨롭이 끝난 그런 개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 시장에서는 정말 토지에 대해서 디벨롭에 대한 공부, 개발에 대한 공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법도, 행정법도, 민법도, 세법도, 또 회계까지, 건축 토목공사의 기법까지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지역의 시장성이나 그 지자체의 청사진, 도시계획 같은 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그 지역의 호재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투자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파트나 상가나 오피스텔 그런 주거 상품보다 토지 상품이 토지 부동산이 저기 회장님 대표님 선생님 지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는 대학교 졸업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기저기 초청해서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근데도 대학 졸업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거를 다 깨우쳤을까요? 부동산은요 경험 학문이에요. 경험 학습이 실무
경험 학습.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 정답이 나와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쌓는 경험 학습이 전 70%라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30-40%는 이론 학습이에요. 그래서 이론 학습가, 그러니까 각종 법들 많이 공부하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들. 이론 학습가, 그리고 이런 실무 학습, 경험 학습, 경험학과 이론 학습이 이게 뭐 4대 6이든 7대 3이든 겸비가 되지 않고, 그리고 최소 제가 볼 때는 이 스탠스로 최소한 1-2년입니다. 1-2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직장 다닌다고 해서 절대 이 1년 정도 공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 5일제나 주 5일제. 주 5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시면은 토요일, 일요일 날도 부동산 물건으로 임장 활동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책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같이 정말 고도로 전문화된 사람한테 가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방과 후에 또 유튜브 봐도 공부하고 책을 봐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도 틈틈이 부지런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게 부동산 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워낙에 토지 땅이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세계관은 넓기 때문에 뭐 토지 시장도 있고 아파트 상가, 그리고 그러니까 주거 상품들, 그리고 이제 다른 뭐 경매 공매 시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바싹 1-2년 정도만 열심히 이렇게 틈틈이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따라오시면은 이 정도의 아까 사업 수지 분석표 그런 거 해석하는 거는 그 일도 아니고요. 한 달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한 달도 안 걸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노력만 하시면은 그렇게 꾸준히 1년만 해보세요. 1년만 해보시면은 엄청나게 넓은 베이스가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시느냐,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시느냐가 부동산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말이 길었는데요. 이 정도로 끝내기로 하고, 일단은 양감 송산리에 대해서 며칠 전에 22억에 팔았던 그 제주항 부지에 대해서, 제주항 150톤 정도 판 거에 대한 그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22억에 팔았는데 제가 3-4년 전에 사가지고 얼마 정도를 남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업 수지 분석표를 내가 설명해 드린 거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알파 레버리지란 이런 것이라는 걸 설명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요 강의가 요 학습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돈한 박표근이었습니다.